여당에서는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하자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이게 기조가 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화로 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했다가 다시 또 했다가 막 해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냐 가지고 좀 여기에 대한 기사도 좀 보고요. 두 가지 기사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오늘자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자, 16일 김총리 주재 당정청 협의회가 있고 부동산 세제 이르면 다음 주에 윤곽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23일 시작하는 그 주에 뭔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은 1주택 재산세 감면 6억에서 9억으로 유력시 되고 있고, 자, 재산세를 좀 완화해 주는 거는 유력화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 검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주무부처 과세 등도 논의. 자, 근데 우리 가상화폐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 맞춰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 청. 그러니까 이때 당은 여당이죠. 그리고 청은 이제 청와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 쟁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재산세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자. 이때 재산세 6억은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고요. 저걸 이제 6억까지는 재산세 자체가 이제 특례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9억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끝나버리면은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종부세는 현행 부과기준 금액을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면은 6억에다가 추가 3억을 더 공제해서 9억 아닙니까? 이걸 이제 12억으로 상향하는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고령 1주택자, 그러니까 이제 장기 보유하신 분이겠죠. 아니면 그 장기 보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가 많은지를 의미하는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 확대 여부도 보겠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에서 이때 9억은 실거래가죠. 그러니까 여기 9억, 여기 12억은 전부 다 기준시가 공시가격인데 양도세만 실거래가입니다. 그 양도세 실거래가 9억을 12억으로 상향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 와우, 이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기사화된 거를 좀 본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죠.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앞두고 6월 1일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자,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이제 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완화다. 아, 이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빅4.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호. 자,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와 맞닿은 종부세, 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는 좀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만 봤을 때도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종부세, 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 실행되는 것까지는. 자, 후속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새로운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설 및 예측 플러스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까지 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재산세 1주택자 기준 9억 원 상향은 유력하다. 와. 자, 1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려가지고 뭐 각자 의견 수렴한 자리라고 전했다.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윤곽을 잡을 방침인데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논의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다. 아,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6월달 돼버리잖아요. 다음 주 초까지 대략적 결론을 내야지 6월 1일 전에 발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당정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재산세 논의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 재산세율을 각각 0.03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 변화 예상 자료 등을 보고받았다. 당장 재산세 문제부터 잘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제 우선순위가 재산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대상자가 많다는 거는 뭐가 많다는 거죠? 그쵸? 네. 자, 향후 주도권 방향 보여줄 종부세, 양도세도 논의한다. 자, 문제는 종부세와 양도세다. 민주당에서는 송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 특위 소속 일부 의원은 부동산 정책 핵심 축인 종부세, 양도세도 손볼 수 있다는 태도다. 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고 고령 납부자의 대상자에 한해서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하.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서 아까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세금 공제가 아니라 유예네요. 유예. 어떻게 보면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닌데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준다. 그럼 양도할 때 양도세 내고 그동안 밀렸던 종부세까지 다 내야 되겠죠. 저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양도세의 경우 다음 달 시행 예정인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거나 정말로?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 하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이고 여당 내 친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서 당내 의견 조율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좀 약간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종부세, 양도세 이거는 좀 이게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임기 초부터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하고 실거주자 완화 보호하고 이거는 계속 일관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주택자가 2주택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양보하기가 좀 어렵겠죠. 기재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판가름 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당 언론사는 이 민주당 여당과 청와대 간의 정책 주도권 흐름이 결정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한 여당 의원은 뭐 이거는 정치 얘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자, 송 대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대출 규제 완화도 변수다. 대출은 이 기사에는 별로 없어서 제가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자, 특위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포인트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안이 거론된다. 와. 자, 가상화폐 본격 논의가 들어가는데 간단히만 보죠, 이거. 가상화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자,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기 어려우니까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관은 무책임이라고 한 것이 연장선상이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항상 중간중간에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좀 분위기를 보니까요. 재산세 6억에서 9억으로 이게 상향 조정될 것 같은 건 좀 유력한 거죠, 유력. 자, 이때 가격은 공시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9억으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율을 좀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이지 재산세 과표에 해당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인하가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올라가는 건 더 클 거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같이 아셔야 됩니다.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재산세 과표 그리고 종부세 과표가 다 올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같이 아셔야 된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9억인데 이걸 이제 12억으로 올려주는 거는 약간 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 중. 근데 의견이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고, 양도세, 비과세죠. 이때 이제 비과세 되는 기준이 이때는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 9억을 12억으로 하겠다. 이것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실거래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화폐, 가상 자산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재산세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건 좀 약간 유력하고요. 종부세는 아직 더 봐야 되는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제가 빠뜨렸는데 뭐가 있습니까? 대출 완화. 와, 일부 어디까지 한다고요? 90%까지 한다고요? 이야, 이게 될까? 이건 좀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출 완화는. 자, 어쨌든 현재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런데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별로 없었죠. 대출에 대한 관련된 기사 하나 좀 더 보죠. 자, 부동산 대출 세금 완화 방안 나와도 시기가 문제. 작년에 했어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서. 작년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완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았었고, 대출 완화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 3월 달인가 낸 책이 있어요. 2018년 3월 맞나? 아니지. 10월이죠, 10월. 2018년 하반기 때 낸 책이 있는데, 부동산 기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의 졸저,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검색도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요거가 여기서 제가 좀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출에 대한 거는 좀 주택수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좀 빨리 좀 풀었으면 좋겠다. 최소 70%로. 그때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이제 일개 개인이니까 뭐 제 의견을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많은 지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마치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정부가 설마 이렇게 무주택자나 2030 청년들 신혼부부한테 이걸 풀어버리면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다주택자들 그냥 물건 중에서 안 좋은 물건 그냥 그거 이 사람들이 사라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좀 그래요, 사실 솔직히. 자, 이 기사는요 한국일보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한국일보 2021년 5월 17일 같은 날입니다. 자, 여당이 주택 실수요자의 마음을 잡고자 온갖 수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까 봤던 기사하고 완전히 좀 약간 문제 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행간을 읽는다고 하는데 온갖 수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약간 좀 비판적이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 호체라는 비판이 나와도 대출은 물론 보유세, 양도세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자, 지난 4년간 없었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지만 시장은 조용하다. 매물을 대량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는 이번 대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당연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거래 자체가 숨죽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기가 늦었다고 평가한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부동산 세제와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특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재산세율 인하 상한을 공시가격 6에서 9억,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죠. 무주택자 담보인정 비율 LTV를 9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이 된다. 양도세 완화도 테이블에 올랐다. 세법상 고가주택은 9억, 이때 9억은 실거래가 12억으로 높이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각각 2년씩만 충족하면 시세 12억 아파트 1주택자는 양도세 안 내도 된다.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 취득세율도 낮아지고, 이밖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에서 12억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리고 기사에는 없지만 이런 기준들이 좀 올라가면은 아마 대출 규제도 같이 좀 풀릴 거고요. 관련된 그 건보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들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당의 설왕설래도 시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설왕설래 막 계속 이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그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자, 집을 팔 사람들은 작년에 일찌감치 매매를 끝마쳤다는 거다. 제 주변은 다 그렇더라고요. 자, 송파 가락동에서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는 A씨는 양도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해도 이미 집값이 그보다 크게 올랐다. 체감 수준 낮을 거다. 지금은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집주인이 많고 매수자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아, 솔직히 부담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거주자라면은 그냥 집을 여력이 되면 사시는 게 어떠냐라고 하지만 예전 1,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단서를 답니다, 제가. 사시는데요. 그냥 내 집 한 칸 있고 한 최소 5년, 10년 했을 때 기준으로 좀 보셔서 하지 1, 2년 후에 뭐 오를 걸 생각한다거나 그런 수익률적인 걸로 접근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 말씀 드리거든요. 자, 시장에 대한 학습 효과도 한몫한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과세 기준일인 작년 6월 직전에 집값이 내려간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1, 0.2 떨어졌는데 이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약 6개월간 한시 배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게 작년 상반기 때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논문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보면 맞습니다. 정부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인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도 같이 올라버렸어요. 지금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그래서 문제가 한몫한 것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업계에서는 양도세가 작년에 완화됐어야 한다고 아쉬워한다. 자, 강남 또 소장님 B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유주택을 팔거나 이사를 하려는 매도자가 많아서는 양도세를 내면 오히려 주거 하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이거는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A집에서 이렇게 B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때 들어가 있던 돈이 1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다 포함을 해서 제주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근데 이때 거래세가 나오잖아요. 거래세가 양도세하고 취득세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10억을 온전히 이렇게 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없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은 좀 비슷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아니,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그리고 기본적인 욕망을 거스르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나는 10억에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분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10억에서 비슷한 걸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는 순간 이 거래세 때문에 이게 낮아져 버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억으로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게 금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본인의 그 원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요? 비슷한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은 꿈에도 못 꾸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홀딩이죠, 홀딩. 그냥 이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해 줘서 기존에 있던 그 본인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원천이 되는 거를 해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장기부 특별공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저도 최근에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장기부 특별공제 같은 경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주 메인 툴로 써버린 거죠. 정부가 이거를 뭐 늘렸다 줄였다 해버리면서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9억 넘는 9억 초과 장특공에 대해서도 80%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주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게 확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갈아타질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요 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KDI 송인호 연구부장은 다주택자 규제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올렸다는 거예요. 취득 보유 양도를. 실수요자에게 부작용이 돌아갔다며 늦었지만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근데 사실 저같이 비전문가 플러스 특히 다른 많은
저 말고 다른 이제 저는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아시는 분들도 미리 말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수요자한테 부작용 갈 거라고. 왜 그럴까? 자, 여당의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강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현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 보기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집값 안정보다는 실수요자 부담 경감 정도로 기대해야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새 과세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9억까지 비과세니까 9억 밑에 가서 딱 붙어버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 대출이면 10억 밑에가 딱 올라버린 거고, 저것도 이제 12억까지 만약에 그 비과세 올리잖아요. 그럼 9억에서 12억 딱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지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아무리 뭐 제가 뭐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기사를 해도 뭐 이게 좀 저도 이제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권위 있는 분의 말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밀턴 프리드만의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을 가져오도록 하죠. 샤워실의 바보. 여기 쭉 나오죠.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 서울경제, 샤워실의 바보, 매일경제, 샤워실의 바보, 월간조선. 블로그는 보지 않고요. 언론사에 있는 거 볼까요? 이게 블로그 같은 개인 그거는 그냥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언론사에 나온 이런 거 좀 한번 봐봅시다. 자, 맨 처음에 이투데이가 나오네요. 샤워실의 바보라는 건 뭐냐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과도하게 온수 꼭지와 냉수 꼭지,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을 틀어대는 중앙은행을 비판하며 빗댄 말이다. 물론 경제학이 크게 이제 두 개의 파가 있는데 이분은 이게 과도한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자율로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 그걸 좀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틀렸다고 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너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정작 이거를 좀 불을 꺼야 될 때는 늦어가지고 불을 못 끄고 있고, 이제 불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게 뒤늦게 가지고 이게 더 시장을 안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작년 6월 달에 이게 좀 매물 좀 나오고 가격이 좀 조정됐을 때, 요때 완화 정책이 나와서 더 시장의 매물을 낮게 하거나 좀 이런 것들이 더 한꺼번에 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산다고 좀 되겠니? 약간 이미 늦지 않았니?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산일보 볼까요? 샤워실의 바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번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자, 결국엔 이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세 기준은 좀 올라가는 게 유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이거 약간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약간 착각이다. 근본적으로 내려간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9억, 12억 같은 경우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시가격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 LTV 90% 나온다는데, 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바라셨던 분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LTV 90%. 야, 이게 오히려 정말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공시가격 재산세를 9억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잖아요. 종부세 아니더라도 재산세라도 확정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 내부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올리는 순간, 이제 그동안에
집값 상승 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꼴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 물론 일부 거품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인정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올라가는 순간 안 내려올 겁니다. 잘.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더 오르는 건 더 오를 거고 내려가는 건 내려가겠죠. 비인기 지역이나 외곽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될 거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 이게 인정되는 순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른 거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부 정책 보고 언론 기사 보고 이 정책에서 언론 기사에서 A라고 하니까 난 A로 갈 거야. B라고 하니까 B라고 갈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저도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처해 있는 소득 능력 다 다르실 거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 다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 유무 다 다르실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스크 테이킹 정도. 나는 리스크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라든가 중립적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 난 이런 거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룹핑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제가 LTV 90% 같은 경우에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내가 소득 능력이 뒷받침이 되고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보던 지역에 내가 원하는 레인지 안에 가격이 들어와서 내가 이걸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갚아 나갈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대출 이렇게 풀어지면은 완전 땡큐죠, 땡큐. 그래서 약간 그런 틈새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별로 걱정 안 하는데 그냥 기준도 없이 그냥 묻지 마. 투자하시는 것처럼 묻지 마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잘 포착하셔서 기회로 잡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덥석 받아서 나한테 독이 되는 거를 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최소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좀 잘 잡아서 그 틈새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체리피커라고 하죠.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먹는 이런 아주 현명한 소비자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고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말을 좀 많이 못 드린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죠? 행복합시다. 아시겠죠? 예. 늘 행복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